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2. 바이든은 충격적인 제안을 한다. 3. 도와주세요.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1,000조 원이든 2,000조 원이든 한국이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폭탄 발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도대체 한국이 뭘 했길래 바이든이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며 천문학적인 돈을 바로 보내준다고 한 것일까요? 더 놀라운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한국에 제발 만나달라며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발칵 뒤집어 놓은 한국의 너무나도 강력한 한방이 무엇인지. 바로 오늘 중국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와 다른 전자제품을 만드는데 중요한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갈륨, 게르마늄과 그들의 화합물이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금속의 수출을 위해서는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출업자들은 해외 구매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상무부는 필요할 경우 수출 허가 검토가 국무원, 중국 내각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수출 통제 조치가 국가 안보와 중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을 포함해 중요한 20개 원자재의 주요 생산국이며 재련과 가공 처리 분야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 고글, 컴퓨터 칩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됩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수출 통제로 하드웨어 제조 비용이 상승하고 첨단 컴퓨팅 기술 개발 경쟁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산업과 군사 역량에서 필수적인 기술을 통제하려는 글로벌 전쟁의 일환이라며 중국과 미국 같은 전략적 경쟁자 간 관계가 더욱 악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은 품목은 갈륨과 게르마늄, 텅스텐, 마그네슘 등입니다. 특히 갈륨의 경우 전 세계 생산량의 무려 95.7%가 중국입니다. 갈륨은 반도체를 만들 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 미래 반도체의 말이죠. 반도체의 역사는 1950년경 접촉 트랜지스터의 도입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초기에는 반도체를 만들 때 게르마늄 웨이퍼가 사용됐지만 실리콘의 우수한 특성으로 인해 반도체 제품의 주요 소재가 되었습니다. 알까지도 여전히 실리콘 웨이퍼가 사용되고 있죠. 자, 그런데 실리콘 기반 반도체가 더 이상 진화할 수 없게 되자 질화갈륨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질화갈륨은 질소와 갈륨의 화합물로 실리콘 대신 질화갈륨을 쓰면 고온과 저온에서 훨씬 성능이 좋아지고 퀄리티도 최대 100배 좋아질 뿐만 아니라 작동 속도도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데다가 안정성도 높고 훨씬 친환경적인 물질이라 미래 반도체를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제품입니다. 한 과학자는 질화갈륨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로 기존 실리콘 칩보다 100배 더 빠른 속도와 50%의 에너지 절약, 3배의 전력 밀도를 향상시킨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이를 이용해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생산을 완전히 멈춰버릴 너무나도 충격적인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최근 미국이 일본과 네덜란드까지 끌어들이며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중국이 대대적인 보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DPA 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6월 30일 현지 시간 자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일부 반도체 생산 설비를 선적할 때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신규 규제의 대상 장비와 업체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네덜란드의 대표적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생산하는 심자회선 DUV, 노광 장비가 포함됐을 것이라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2019년부터 ASML의 최첨단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으며
지난 3월에는 EUV보다 이전 세대 기술 제품으로 그동안 수출을 허용했던 DUV 노광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주도 대중국 반도체 디커플링 탈동조와 참여를 막기 위해 공을 들였던 네덜란드가 결국 추가적인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결정하자 중국은 좌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무부 대변인은 1일 최근 몇 달 동안 중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한 다층적이고 빈도 높은 소통과 협상을 했으나 네덜란드 측은 결국 관련 반도체 장비를 통제 목록에 넣었다며 중국 측은 이에 대해 불만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네덜란드 측은 국제경제 무역 규칙과 중국 네덜란드 경제 무역 협력의 큰 국면을 유지하는 것에서 출발의 시장 원칙과 계약 정신을 존중하고 관련 조치가 양국 반도체 산업의 정상적인 협력과 발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지 말고 양국 기업과 쌍방의 공동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은 네덜란드의 이번 조치와 관련 다른 나라를 협박해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탄압과 포위에 동참토록 했다며 미국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폭탄 발표 이후 미국은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수 재료인 갈륨에 대해 중국이 수출 중단을 선언해버리면서 한국과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반도체 생산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는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것인데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이 한국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놀랍게도 충북 충주와 강원 홍천에서 2360만 톤 규모의 히토류 광맥이 발견됐습니다. 지표에서 200에서 400m 깊이까지 산출한 양이기 때문에 500m 이상 추가 탐사를 하면 더 늘어날 여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수출 규제한 갈륨과 게르마늄을 포함한 히토류들이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도 이미 이 히토류를 성광하고 재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히토류를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산업에서 쓰이는 소재금속으로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쓸모가 없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중국이 히토류를 이용해 한국을 압박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호주의 희소금속 채광 및 가공업체인 ASM, 오스트레일리언 스트러티직 머티리엘즈 LTD는 한국법인 KSM 메탈스를 통해 충북 오창에 금속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오창 공장은 1단계 설비 설치가 완료돼 시운전 중이며 연간 2200톤 생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히토류 부자라 불리는 호주와 초대 규모 계약을 했습니다. 현대차와 포스코가 많은 히토류 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 노던 테리토리주, 북준주 정부 관계자와 만나 투자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던 테리토리주는 니콜 맨션 주정부 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주요 기업과 광물 에너지 분야 투자를 논의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니콜 차관은 현대차와 포스코 퓨처엠 등을 만났습니다. 호주 중앙 북부에 위치한 노던 테리토리주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유상 천연가스를 비롯해 리튬, 보크사이트, 아연, 구리, 텅스텐, 바나듐, 우라늄, 망간 등 다양한 광물이 부존하고 있습니다. 천연자원의 박물관이라 할 만큼 다양한 광물이 부존하고 있습니다. 니콜 차관은 한국은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으며 노던 테리토리에 대한 투자 기회를 확대하여 더 많은 교역 성장을 주도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호주와 빠른 속도로 계약을 체결하며 중국과 히토류 거래를 끊어버리려는 준비를 마치자 중국은 한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지금 당장 한중일이 만나서 긴급회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왕 위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유행 등 상황 때문에 정세가 복잡해졌다며 과거 민간, 기업, 지방 등 간의 교류가 중국과 한국,
중국과 일본의 수교로 이어졌듯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교류 증진이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는 민간 기업 지방 문화 등 분야에서 다자 교류를 증진해가면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 개최와 양자관계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현재 역사의 변곡점을 맞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회의 개최 등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아울러 왕 위원은 한중일 삼국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중국의 산업 고도화에 한일 양국이 동참하기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한국에 무릎을 꿇고 대놓고 구애를 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중국 경제가 역대급으로 위험한 상황이다. 한국마저 중국을 외면한다면 중국은 진짜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일 현지 시간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골드만삭스가 추산한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3조 달러, 약 3경 29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출자해 설립한 지방공사 부채까지 합친 액수인데요. 투자 유치를 하지 못한다면 중국이 사상 최초로 파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가 절실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중국 지방정부 수장들은 한국에 대놓고 구애를 펼치며 난리가 났는데요. 자, 그런데 한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중국의 MWC 상하이에 불참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며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삼성이 이번에는 중국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중국 기업들이 삼성의 기술을 훔치거나 해도 좋게 조용히 끝냈는데 이번에는 중국 기업들을 모조리 한 번에 고소하고 소송전을 선포했습니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MWC 상하이 행사에 부스를 열지 않은 것은 물론 기업 스폰서로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우 중국 업체와 전면전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를 대상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동안 조용했던 미 해군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0대의 훈련기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인 이번 미 해군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은 예산 문제로 묻히는 듯 보였으나 최근 외신이 세 개 회사에서 입찰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세 개 회사는 보잉, 사브와 KAI, 로키드 마틴 그리고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이며 이들이 제시한 모델들은 T7A, T50A, M346 마스터로 알려졌습니다. 언급된 기종들은 미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한 차례 부딪힌 경험이 있어 이번 수주전에서도 세 개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미 해군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도 T7A와 T50A의 경쟁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T50A가 이번 수주전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의견도 있어 흥미롭게 다가오는데요. 미 해군은 왜 고등훈련기를 도입하며 각각의 기종들이 가진 특징과 T50A가 왜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군사 전문지 제인스는 입찰자들이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에 대한 정보 요청서를 제출했다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매체는 현재 미 해군은 맥도널 더글러스, 먹다넬 더글러스 사의 D45 고소크 훈련기를 대체하기 위해 세 개 회사가 입찰 신청을 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미 해군이 예산 문제로 보류하고 있던 사업이 다시 시작됐음을 알리는 기사였습니다. 미 해군 훈련기로 사용되는 있는 T45 고소크는 1992년 최초로 맥도널 더글러스사에서 생산하다가 2007년 마지막 기체를 인도했는데요. 맥도널 더글러스사가 보잉과 합병한 이후 보잉사가 T45 고소크의 정비, 유지, 보수를 진행하면서 미 해군은 2015년에 T45 고소크를 2042년까지 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1992년 1월부터 미 해군에 인도된 T45 고소크는 30년이란 세월 동안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치명적인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소 공급 시스템 문제가 발견됐는데
이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 조종사 훈련생들의 훈련 거부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지 보수를 맡은 보잉사는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힘들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미 해군은 2023년부터 미 해군 차기 훈련기를 도입할 계획에 있었으며 2028년까지 전력화하는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은 T-7A와 T-50A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 이유는 레오나르도의 M346 마스터의 과거 이력 때문인데요. 현재까지 M346은 2건의 추락 이력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2011년 11월 18일에는 두바이 에어쇼의 전시 용도로 참가했던 시제기 1대가 귀환 중 걸프만에 추락한 이력이 있으며 2012년 2월 16일에는 시험 비행을 실시 중이던 기체 1대가 이탈리아 쿠네오와 사보라 주 중간에서 추락해 조종사가 사출했으나 낙하산이 엉키는 바람에 큰 부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초보 전투기 조종사에게는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조종 미숙으로 많이 긴장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최악의 사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조종사 생명과 직결되는 장치가 불량이라면 현재 미 해군이 운용 중인 T-45 고소크랑 다를 바 없습니다. 여기에 레오나르도 4의 경영 상문제도 많습니다. 최고 경영자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데요. 레오나르도 4의 모체였던 핀메카니카 그룹의 경영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뇌물 혐의와 불법적인 자금 유통으로 구속이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핀메카니카에는 안 좋은 이미지가 쌓였고 결국 경영난으로 구조조정까지 하는 상황이 왔으며 이미지 쇄신을 위해 회사 이름을 레오나르도라고 바꿨습니다. 이렇게 회사 경영에 문제가 많아 갑자기 부도라도 나게 된다면 구입한 기체들의 유지 보수 측면에서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레오나르도 사는 현재도 그렇게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현재 운용 중인 M346은 총 70여 대가 운용 중인데 이는 개발국인 이탈리아와 그 밖에 운용하고 있는 국가를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경쟁 중인 기체 중에 우리나라 T-50A가 200대 이상이 운용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인지도가 현저하게 낮은 편에 속합니다. M346의 스펙도 T-50A에 비해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M346는 최대 속력 또한 아음 속에 있기 때문에 미 해군에서 초음속 조항을 붙였으면 입찰 시도조차 못할 뻔한 기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력 후보로 떠오르는 것은 T-7A 레드호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니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승리한 바 있고 이번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서도 수주를 따내기 위해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장점이 이것이 다입니다. 미 공군은 개발도 되지 않은 T-7A 레드호크를 선택했다가 후회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보잉의 T-7A 레드호크는 2023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항공기의 치명적인 결함인 윙락 현상 발생으로 양산까지는 1년 이상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잉사의 인도 지연도 문제지만 T-7A 레드호크를 해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의 연분으로부터 기체를 보호해주는 해양화 작업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T-7A 레드호크의 기체는 매우 가볍지만 한제기로서는 기골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설계의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러한 비용의 증가를 감수할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거기다 현재 보잉사가 이 737MAX 사태로 회사의 경영 상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공군의 훈련기 납품 일정도 현재 가능할지는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이 상황이 매우 큰 변수가 될 듯한데요. 보잉사는 현재 입찰을 할 때 저가 입찰을 주도해서 생산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며 이것을 민항기 개발 생산 이익에서 만회해 왔습니다. 하지만 보잉은 77조 원의 자금 지원을 받는 상황이며 내부적으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게다가 지금과 같은 민항기의 불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입찰을 위하여 감수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몇몇 국가에서는 보잉 737MAX에 대해
이륙금지 명령을 풀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재고가 남아 경납고로도 수용하지 못해 직원 전용 주차장에도 737MAX를 볼 수 있습니다. 경영적인 면만 보자면 레오나르도사보다도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미 공군을 라이벌로 생각하는 미 해군은 미 공군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인데요. 현재 성능 면에서는 KAI의 T-50A가 다른 후보 기종보다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T-50A는 우선 최고 속력이 초음속을 웃돌고 레이더 운용이 가능하며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까지 갖춘 기체입니다. 혼령기라고 보기에는 성능이 상당히 우수하며 무장 장착과 레이더 기능 또한 아주 우수합니다. 여기에 T-50은 많은 파생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장 운용이 가능한 TA-50 전술 입문 훈련기, FA-50 경공격기 그리고 T-50B 공중고개기 등이 있습니다. 이 파생형들은 카탈로그나 프로토타입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부터 해외 각지까지 많은 수가 운용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 T-50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최신 무장들까지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미 공군 RFX 사업에서 KAI의 T-58대를 도입하려고 했던 이슈가 있었을 만큼 성능은 입증받은 상태이며 이미 동남아 국가와 이라크에서는 T-50과 FA-50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T-52 훈련기 후보 기종 중에 유일하게 전투에서 검증을 받은 기체라는 점입니다. 많이 알려진 것으로는 필리핀 공군이 운용 중인 T-50의 경공격기형인 FA-50PH가 2017년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벌어진 마라위 전투에 투입되어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인데요. 약 5개월 동안 벌어진 전투에서 FA-50PH는 총 156회의 비행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고 624발의 MK-84 범용폭탄을 적들 머리에 떨어뜨렸습니다. 당시 두테르테 대통령은 FA-50PH를 의전용 전투기로 치부했었는데 마라위 전투에서 FA-50PH의 활약을 보자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느꼈고 현재는 분쟁지역 최전선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위 전투는 T-50의 성능을 검증하는 사례가 됐는데요. 이 때문에 동남아에서는 T-50이 사도 후회는 하지 않을 보증수표 같은 항공기가 됐습니다. T-50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 면에서 가장 비싸 가격 경쟁력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혼령기이지만 그 스펙이 웬만한 전투기 급이라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연습을 실전처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수주전이 성능이냐 가격이냐 하는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는 미 해군이 예산난을 겪고 있어 T-7A를 선택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지만 반대로 T-50A의 우위를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현재 T-50을 사용 중인 국가들의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T-50은 한마디로 T-50을 한 대도 안 산 국가는 있어도 한 번만 산 국가는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운용 중인 국가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1차로 16대의 T-50의 경공격기 버전을 구매한 인도네시아는 얼마 전 6대의 T-50I 전술입문 훈련기를 추가 도입하였습니다. 태국은 총 3차례에 걸쳐 T-50을 도입했는데요. 1차에 4대를 먼저 운용하다가 우수한 성능에 빠져 2차에서 8대를 추가 도입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태국 공군은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시기에 2대를 더 구매해 T-50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몇 분들은 미 해군 훈련기이면 항공모함 함재기일 텐데 과연 KAI가 함재기를 단시간에 개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 미 해군 훈련기의 소요 사양은 캐터펄트와 어레스팅 기어를 이용한 항공모함 이착함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별도의 함재기형 훈련기 개발이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록히드 마틴과 KAI는 필요하다면 T-50 함재 개량형도 만들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T-50이 선정된다면 수십조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KAI의 T-50이 지난 미 공군 고등훈련기 수주전에서 패배를 서력할 수 있을지. 며칠 전인 2월 6일 필리핀 앞바다를 넘어온 중국 측 군함이 필리핀 해안경비대를 향해 초록색 불빛을 발사합니다. 정신없이 흔들리는 이 불빛은 강력한 레이저로서 주로 가까이 접근하는 드론을 무력화하기 위해 근접 방어용으로 달려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람의 눈을 향해 발사하는 경우엔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위험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중국 해군은 필리핀 해역에서 필리핀 해안 경비대를 향해 레이저를 가동했고 이에 필리핀은 해병들의 시력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며 중국을 향해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사건이 발생한 해역은 중국의 관할구역으로 영해를 넘어온 필리핀 경비대에게 적법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일이 생긴 세컨드 토마스 암초지대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이이진해에 위치해 있으며 필리핀 측 군병력과 군함이 배치되어 있을 정도로 사실상 필리핀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중국은 오래전부터 남중국해 인근 90%를 아우르는 구단선 해역이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주변국들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이내에 군함을 배치하는 등 수시로 무력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비록 레이저 장비이긴 하지만 군장비를 동원한 충돌이 발생한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중국이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필리핀과 마찰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필리핀 대통령은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은 중국과 대만 갈등의 최전선에 있기에 대만의 유사 가능성을 항상 체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필리핀 내 미군 주둔을 더욱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을 제외하면 대만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고 1만 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에서 대만과 가장 가까운 섬은 바나테스 섬으로 고작 100km 남짓 떨어져 있습니다. 1951년부터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필리핀은 1992년 미군 주둔협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미국과 상호방위를 확대하는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 배경엔 중국이 필리핀 해역 이내에 수십 개의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군사기지화하고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빈도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필리핀 정부는 자국 내 핵심 군사기지 4곳에 대한 사용 권한을 미군에 양도하고 있으면서 자국의 해군력 확대에도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 해군의 군함 프로그램에서 최고 사령관 직책을 맡고 있는 톰 앤더슨 중장은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해 국방부 관계자들 방위사업청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 내 조선소들을 둘러보는 일정을 가졌습니다. 앤더슨 중장은 한미 양국은 오랜 기간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위산업 분야에서 협력은 계속해서 강화되었다는 뜻을 밝혔고 곧이어 한국의 3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한진중공업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해운사와 에너지 기업들로부터 LNG 선박을 싹쓸이하고 있는 한국의 조선사들은 민간 상업용 선박 이외에도 해군 군함과 잠수함부터 여기에 탑재되는 어뢰와 음파 탐지 장비 등 다양한 군수물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몇 년 전 한국의 조선사들이 회복불능의 적자와 자본 잠식 상태에 놓였을 때 한국 정부와 산업은행이 나서서 국민 세금을 투입하여 경영 정상화를 시도했던 이유 역시 국내 조선사들이 한국의 해군 군함과 잠수함부터 수많은 방위산업 기술을 가지고 있어 자주국방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조선사들은 초계함과 연안 경비함부터 대형 호위함과 이지스 구축함, 그리고 수천 명을 수송할 수 있는 대형 상륙함까지 만드는 기술력을 확보해 세계 각국의 군함과 잠수함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내 군함 건조를 총괄하며 최고 사령관 직책을 맡고 있는 앤더슨 중장이 한국을 방문한 이유가 한국산 특수목적 선박을 구매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앤더슨 중장은 미 해군은 세계적 수준의 조선 능력을 추구하며 이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한국의 조선사들이라 밝혔고 한미 양국,
상호 간 이익이 되길 바라며 후속 계약을 기대하겠다고 말한 만큼 한미 간 군함과 잠수함에 관련된 계약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고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기에 해군 군함과 선박의 기술력도 압도적인 수준이지만 이런 미 해군이 한국을 찾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다 자체 생산에 오래 걸리는 미국 조선소와는 다르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납기를 자랑하며 거기에 가격도 저렴한 한국의 조선소의 강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미 해군이 필리핀 내 해군기지에서 사용할 군함을 한국으로부터 조달하려는 계획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필리핀 해군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도입한 호세 리잘급 호위함 2척이 2021년 인도되었고 2022년 6월엔 7천억 원 규모의 경비함 6척을 수주하는 성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배수량 2,400톤의 길이는 94m에 육박하며 헬기와 드론 등 무인기까지 이착륙이 가능한 최신형 경비함을 수주했습니다. 원래 해당 경비함은 호주산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지난 2021년 인도된 호세 리잘급 호위함에 대단히 만족한 필리핀 당국이 현대중공업이 만든 한국산 경비함으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이 밖에도 필리핀 측은 초기함마저 한국산으로 구매하고자 현대중공업과 계약 중인 상황으로 필리핀 바다를 지키는 핵심 군함들은 사실상 전부 한국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이 가장 신뢰하는 전투기인 FA-50부터 해군 군함까지 전부 한국산으로 도입되자 필리핀 내 군사기지를 할당받은 미국 역시 한국의 조선 기술을 관심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으며 필리핀에서 군사 작전을 하기 위해서 한국산 군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필리핀과 마찰이 잦아지는 상황에 필리핀 군 당국은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자국 해역과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군함을 추가로 배치하고 군용기를 통한 정찰 횟수를 늘리는 등 중국의 영해 침범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필리핀에 배치된 한국산 군함과 전투기를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당시 한국이 필리핀에게 FA-50 전투기 판매를 검토하자 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게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어 한국산 군장비가 분쟁 지역에서 활약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도로 한국산 FA-50의 필리핀 수출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당시 우리 측 관계자는 중국과도 경제적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은 국익에 직결되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방위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을 설명했습니다. 이 당시 수출된 FA-50 물량은 12대이며 한국의 FA-500I 필리핀에서 대활약을 하자 필리핀 당국은 FA-50 12대를 추가로 도입하겠다며 문의한 상태로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게 모르게 한국산 방산장비를 많이 도입한 필리핀은 중국과의 분쟁 최전선에 한국의 전투기와 군함을 배치할 정도로 한국산 방산장비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이 10년 전부터 한국산 장비를 믿고 구매해왔는데 최근 유럽과 중동에서 한국 방산장비가 불티나게 팔리자 한국산 장비를 결정한 자신들의 선택이 들리지 않았다며 굉장히 만족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KF-21의 도입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공군 대변인은 자국 언론사인 필리핀 뉴스동신과의 인터뷰에서 필리핀 공군은 자국 상공을 수호할 차세대 전투기를 찾고 있으며 도입 물량은 최소 12대로 확보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여기에 최우선으로 검토되고 있는 장비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생산한 KF-21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FA-50과 군함 도입 사업에서 쌓인 신뢰로 한국산 장비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겼으며 KF-21의 경우 4.5세대급 성능을 갖추고 있어
가장 큰 상대국인 중국과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데다 가장 중요한 5세대로의 업그레이드 역시 가능하기에 스텔스 성능 또한 무리 없이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군 당국은 90년대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이 종료되면서 보유하고 있던 F-5 전투기들을 모두 퇴역시켰고 현재 필리핀 상공을 지키는 전투기는 FA-50이 유일합니다. 현재 KF-21 보라매가 수차례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촘속의 벽도 뚫어버리자 필리핀 입장에선 저평가된 한국산 방산 장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필리핀 공군 대변인의 발언에 따르면 KF-21 보라매의 2200회 가량의 시험 비행이 끝나게 되는 2026년에 도입 계약을 진행하고 2027년과 2029년 내로 KF-21을 넘겨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필리핀의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이 KF-21로 성사되면 한국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현재도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충돌하고 있어 한국의 방산 장비에 실전적인 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여기서 얻은 데이터로 우리가 중국을 상대할 때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규모의 경제 실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 KF-21 보라매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인미당국이 연구개발 비용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음에도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는 KF-21을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도입하는 것보다 해외에 수출하게 되면 생산 대수가 증가해 한 대당 생산 단가 많이 낮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필리핀 역시 소량이지만 KF-21을 도입하게 되면 도입 국가가 늘어난다는 점에서도 KF-21 도입을 고려하는 여러 국가들에게 한국산 전투기가 다양한 많은 국가들에서 인정받고 사용되고 있다고 홍보하는 역할도 가능합니다. 성공한 방산 장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골고루 쓰인다는 점에서 한국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가 수출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최근 세계 각지에서 한국의 방산 장비가 인정받는 상황에